이 책은 그러니까 리더들의 힘, 이 책은 매우 쉬우면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꿈과 비전 중에서 한 가지가 과연 내가 속해 있는 영역 속에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런 리더가 우리가 될 수 있겠는가, 내가 작지만은 그러나 큰 어떤 존재는 될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주제입니다. 제목 자체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들의 힘 이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든 크든 어떤 범위에서라도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을 좀 좋은 세상이 되도록 바꾸는 데로 기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25분의 인물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대표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익숙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설명은 주로 아는 분 다 빼고 잘 모르는 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분의 이야기도 약간 코멘트 나오겠지만 반복적으로 많이 들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신선한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매우 심플하고 간단한데 어찌 보면 이게 자기개발 서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반성시킬 것인가, 또 도전할 것인가에 관계해서 좋은 시사점이랄까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차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주제들, 또 주제 인물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 먼저 설명을 좀 다 드리고 나서 제가 종합 정리를 몇 가지 썸머리를 간단하게 몇 가지를 드리는 거로 그렇게 이번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강조라는 것은 여기 인물이 25분의 인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대표 인물 한 명을 뽑는다면 하는 인물입니다. 그게 인텔입니다. 인텔의 앤드류 그루브라고 하는 분의 리더십을 이게 대표 명사로 세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네요. 왜냐하면 너무 탁월한 분이 돼가지고 나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리더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리더 중에서 타고난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아요. 타고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매우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럼 다 잘했으니까 우리 교훈도 참 많긴 많죠. 그렇지만은 모방하려고 생각할 때 나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모방하기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텔의 앤드류 그루브라는 분은 그런 데 영역에 속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엘리트예요. 매우 탁월한 사람이었고 공부도 매우 잘한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매우 넘쳤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이 인텔을 창업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라는 회사도 매우 좋은 회사고, 여튼 하기 전에 이제 같이 창업했던 사람이 고든 무어라는 사람인데 무어의 법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같이 신규 사업을 하자 해서 만든 회사가 인텔이라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탁월한 두 사람이 만나서 사업하니까 참 안 될 리가 없죠. 제가 보기에. 제가 인텔과 또 인텔의 그루브라는 분하고 무어란 사람 두 사람의 합작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스타디를 해보고 찾아본 결과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사람을 한 사람으로 완벽할 수는 없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딱 맞는 이제 역할이 되는 사람, 좀 자기가 너무 이렇게 기술적이면 좀 엔지니어 관리적인 사람이랄지, 또 자기가 너무 이렇게 내부 지향적이면 좀 영업적인 사람이랄지, 성향이 좀 반대이면서 하는 그런 사업의 파트너를 만난다는 건 참 행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 앤드류 그루브라는 사람 자체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혼자 해도 참 잘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에다가 이게 무어란 사람까지 같이 이렇게 합쳐졌으니까 그야말로 시작할 때부터 제가 보기에 완벽무결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좋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특별히 많이 강조하고, 이거 저도 이제 여러분이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도 맨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벤트 때문에 그래요. 사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인텔에서 만들었던 최초의 제품들이죠. 반도체 제품들이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칩 같은 거, 반도체 쪽을 쭉 사업을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매우 잘 됐어요. 그런데 모든 제품에 뭐가 있을까요? 제품 사이클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성장기를 지나서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기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이제 그때 뭐예요? 자, 쇠퇴기 쪽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동종업계가 많아졌다는 걸 말하고요. 공급이 여기 많아지고 수요는 늘질 않으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죠. 그 시점에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앤드류 그루브라는 사람이 자기 동료, 창업자, 자기 파트너인 무어라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죠. 옛날엔 참 좋았고 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지금보다 올라갈 것 같지가 않다. 올라가지 않을 것. 그리고 앞으로 안 좋아질 것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에 대한 게 이제 숙제였죠. 그래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이 말했어요. 만약에 우리도 자연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 건데 그 그만두는 시점이 만약에 오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두 사람이 오늘 둘 다 사표를 냈다고 생각하고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사람을 원하지 않던 사람에도 누가 후계자가 와가지고 CEO가 돼가지고 이사회에 참석해가지고 이사회에 안건을 내게 된다면 첫 번째 낼 수 있는 안건이 뭘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무어란 사람하고 앤드류 그루브라는 사람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합작해서 같이 이제 창업자니까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 사업은 그런 대로 별로 전망이 좋지는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 그동안 매우 좋았었걸. 근데 미래는 좀 암담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까 해서 혁신안을 좀 뭔가 좀 잘해야겠다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좋은 마땅한 지혜가 떠오르지 않는 거죠. 근데 한 사람 우리 둘 다 그만두고 후임자가 있었을 때 후임자가 이사회에 뭔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안건을 낼 것 같은데 그 첫 번째 안건, 가장 대표적인 안건은 무엇이 될 것 같은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둘 중 한 명이 말했죠. 아마 내 생각에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칩 있잖아요. 메모리 사업을 그만두자고 접자고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신규 사업 하자고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메모리 쪽은 부가치가 없으니까 이제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건 집어치우고 될 만한 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함삼이 했죠. 그때 그 앞에 사람도 그래 그럴 것 같아 라고 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요. 그 방 밖을 나갔어요. 그거 다시 들어왔어요. 우리 아까 나가면서 은퇴했다고 생각하고 이 방 들어와서 우리 다시 새로운 CEO로 우리 둘이 임명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업 계획 세우자. 첫 번째 제안은 메모리 사업 정리하는 거. 그럼 우리 뭐 하지? 우리 회사 메모리 칩 만드는 회사인데 메모리 안 하면 그럼 뭐 하지? 그래서 선택한 품목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했죠. 그래서 다른 업종에 다른 업체보다도 매우 재빠르게 그러니까 아직은 회사가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않았을 때 또 많은 논란이 있는 곳에서 아주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해버리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업을 확 키워갔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다 있기 때문에요. 이게 바꿔 탄다는 거 용이하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게 손을 놓을 때가 있고요. 잡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은 우유부단하죠. 정이 있기 때문에요. 약점이 있어서 여하튼 이유가 있어서 정리 못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죠.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방법이 없을 때까지 가요. 끝까지 가죠. 근데 현명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적절한 시기에 결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매우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앤드류 그루브는 뭐 제가 보기에 뭐 인테리어 회사에서 매우 잘했어요. 본인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후계자도 잘하게 됐고 현재도 매우 인테리어 회사가 매우 잘하고 있는데 탁월한 경영자니까 매우 현명한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의사결정도 남보다 뭐 올바랐고 판단도 좋았고 다 잘해서 뭐 인텔이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잘하도록 여하튼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뭐 100점 만점을 계산하면 100점에 가까운 경영자니까 뭐 10이 걸 게 없네요. 그렇지만 제가 말한 그 현재 그렇게 사업이 약간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렇게 과감하게 사업을 이렇게 결단한다는 것은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비즈니스맨, 사업하는 분들과 창업해서 하는 모든 분들을 볼 때마다 느낀 생각이 경영자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한 가지는 여하튼 결단적인 것 같다, 용기인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은 여하튼 결단력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쉽게 해서 할 때, 이렇게 일어설 때 때를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설 때, 붙잡을 때, 떠날 때 그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걸 하게 되면 사업이 잘 되는 건데 보통 이제 망설이죠. 그러니까 망설이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족을 하나 붙여서 앤드류 그루브라는 분, 인텔사에 있어서 본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그렇게 표현한 거고 본인은 자기의 경영에 대해서 중용이라고 말하는 중용. 중용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균형을 말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정석을
올바르게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를 걷고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죠. 우리가 아는 경영자들은 모두 사업하는 사람들은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귀가 얇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도 되게 세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아주 많은 경영자들이 어떤 스타일이면 나를 따르라는 분위기예요. 독불장군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충분히 배워야 될 게 많다고 느끼는 경영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자기 스스로 상당히 막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학습자, 학습 태우도 있잖아요. 그게 사실 아쉬움을 느끼는 경영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분은 상당히 시작에서부터 물러날 때까지 이게 중용에 대한 거, 균형에 대한 거, 치우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겸손하게 정도를 잘 걸었던 그런 어떤 분이라고 이제 평가를 본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하고 있고 동료 직원들이랑 관계된 사람도 그런 식으로 또 평가를 해주지요. 그래서 일단 뭐 인텔이라는 회사가 현재 여러 면에서 상당히 좋은 포지션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포지션에 있는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리더들이 좀 다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갖춰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인텔 이분이 후계자도 잡았는데 후계자 선정했죠. 그 후계자도 자기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죠. 높은 어떤 도덕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용을 잘 지킬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면에서 저는 인텔이라는 회사를 매우 좋게 평가합니다. 또 하나 말하자면요. 지위도 좋게 평가합니다. 저는 잭 웰치라는 분이 지위를 떠나면서 가장 큰 공헌한 게 뭔가로 말할 때 자기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탁월한 리더를 많이 양성했다는 거. 그 양성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멜타, 자기 이제 후계자가 됐죠. 근데 그 사람 말고도 지위에는 여하튼 대단한 어떤 리더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에 스페셜 게스트로 한번 참여해가지고 교육받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 직원들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다 지 직원인데 매우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이 다 회장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직원들을 이렇게 다수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어떻게 잘못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 제 3자 입장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여하튼 그 탁월한 회사는 뭐 인텔을 비롯해서 지휘를 비롯해서 정말 멋진 리더들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갖춰진 좀 균형 있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고 또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들이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돕고 같이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일단 뭐 인텔에 대해서 앤드류 그루브에 대해서는 제가 코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요. 본론에 들어와서 기업 문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업 문화. 분위기라고 말하죠. 기업의 분위기. 기업의 분위기가 매우 상징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그만 회사나 처음에는 리더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해요. 방향성이 중요하고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잖아요. 조직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인원수에서 100명만 넘어져도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고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때는 뭐가 중요해요? 분위기 있잖아요. 회사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 어떤 분위기가 방향성을 결정하고 모두를 이렇게 백타적으로 몰아갈 수 있거든요. 기업 문화 만들기라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지도 않고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것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렵거든요. 기업 문화를 잘 만들어 놓은 경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영자 때문에 그 기업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 문화 때문에 뭐하면 경쟁력이 생기고 또 발전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리더십에서 생각할 때, 리더의 힘 생각할 때 기업의 문화를 만든 공헌자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죠. 헌신의 노력의 결과로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기업 문화를. 근데 그 문화의 힘으로 경쟁력이 생기고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 문화는 계속적으로 계승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잘하는 회사 뭐 옆에 싹 지나가서 한다면 저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매우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매우 잘 알아요. 뭐 관계된 사람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저같이 일하는 멤버들도 도요타 출신도 많고요. 저도 도요타를 뭐 수십 번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장기가 머물렀던 적도 있고 저는 도요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도요타에 산받을 평가한다면 도요타는 실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실천 문화요. 그러니까 타사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회사는요. 머리가 좋고 입이 좋고 말을 잘하고 시키는 건 너무너무 잘하지만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외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머리 실력과 현장 실력을 놓고 보면은 머리 실력이 더 훨씬 좋아요.
현장 뭐 잔소리하고 시킬 게 너무 많아요. 수준 차이가 나죠. 도요타는 그렇지 않아요. 도요타는 말이 거의 없어요. 도요타의 리더의 거의 100%는 실천가예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행해요. 그래서 현장 실력과 머리 실력 같다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할 정도로 대단하죠. 그래서 도요타 자동차의 리더의 머리 실력이 닛산이나 혼다보다 더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요타의 현장은 닛산이나 뭐 혼다보다도 매우 잘돼 있죠.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실천 문화 때문에. 실천 문화니까 현장이 좋으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품질이나 가격이나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타의 강점이 뭡니까? 저는 실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도요타는 뭐 일본에서 하고 이 책 쓴 저자가 도요타를 잘 모르니까 도요타를 평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누굴 말하냐면 메리 케이 애쉬라는 사람을 말했어요. 화장품 판촉하고 화장품 쪽 회사죠. 이분이 이제 했는데 이분의 문화는 딱 한 가지를 키워드로 딱 말한다면은 칭찬이라는 용어예요. 칭찬, 격려 이렇게죠. 치어링.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맞는 말을 해요. 어떤 말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만큼 귀한 존재가 세상에 없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죠. 매우 특별한 존재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데 형편과 상황을 봤을 때 주눅이 좀 드는 거예요. 약간 겁이 좀 나는 거죠. 마음속 한 구석에 그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을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의기소침하고 있는 사람을 이 메리 케이 애쉬라는 사람은 만나자마자 그걸 상기시켜줘요. 보자마자 쉽게 말해서 나의 존재 가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걸 세워주기 위한 게 나의 존재 가치다. 이렇게 말하는 생각이에요. 그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신 왜 사업 시작했어요? 했더니 우리 가정주부들, 여성들이 너무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이 약하고 자기들 자부심이 너무 약하니까 그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서 는 사업한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 잘 팔기 위해서 뭐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 화장품 파는 것은 수단이고 화장품은 그건 수단이고 목적이 뭐냐면 나는 사람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 만나면 모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집중할 뿐만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누구라도요. 누가 자기를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이게 지원해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코칭 기법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기법들이 매우 많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론과 지식보다는 실제 업무에서 실제 생활 가운데 그게 매우 중요하죠. 황금률이 있는데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 마음에 있다면 뭐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대로, 격려해 주는 대로 뭐 하세요? 되로 죽고 말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칭찬한다는 거, 칭찬하고 격려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을 죽여갖고 남을 위해서 뭐 내가 왜 일부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최선의 수단이 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 실천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래서 사업 시작할 때 목적 자체가 아까 말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업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으면 계속 만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물러날 때까지 그렇죠? 평생 동안은 칭찬, 격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념이 되죠. 옆에 사람도 다 그렇게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죠. 요새 우리나라의 기업의 문화 중에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합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칭찬 릴레이도 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죠. 근데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고 습관이 되고 그렇게 되질 않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습관적으로 항상 이건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이 그런 게 진심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약간 어색한 게 있지 않을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지나치게 과장적으로 이러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과 반발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죠? 만날 때마다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있구나.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잘 되도록 돕고 있구나. 또 내가 정말 잘 되길 진짜 원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공감이 되고 자기도 거기에 언젠가 얼굴 표현도 밝아지면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같이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했던 회사가 바로 이제 메리 케이 애쉬라고 하는 이 회사에 대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리더로 키우는 리더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리더가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존중돼야 될 사람이고 잘 돼야 될 사람이고 성공해야 될 사람이 리더 돼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도와주니 그 기대를 받는 사람이 기대대로 되는 거예요. 본인은 스스로 나는 리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심으로. 그리고 격려해주고 계속 잘했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돼버린 거예요. 리더가 일하는데 성과가 안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회사도 잘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잘하려고 칭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노력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의 동기 자체가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존중함을 받을 필요가 있고 누구나 다 특별한 사람들이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고 그것을 꽃을 피우도록 다 기회를 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주눅들어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을 좀 이렇게 그 사슬을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그거 내 일이다. 내가 그거 할 거다. 나는 그걸 위해서 사업도 하고 있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돕겠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죠. 그러니 그것은 분명히 최소 한 회사를 변화시켰죠. 그 회사를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회사를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좋은 가치관을 만들었다 해서 기업 문화로서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좀 생소한 분인데요. 그 제임스 버크라는 분이 있어요. 주인공은 유명하지 않는데 회사는 유명해요.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예요. 존슨앤존슨의 CEO인데 3M을 비롯해서요. 우리가 잘 알려진 기업들 중에 아주 많은 기업들이 CEO가 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는 회사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상 뭐 빌 게이츠 유명하죠. GE, 잭 웰치 유명하죠. 이렇게 딱 회사 이름하고 CEO가 딱 연동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탁월한 회사들 있잖아요. 아주 탁월한 사람 리더들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이랄지, 그렇죠? 아니면 아까 말했던 뭐 3M이랄지 이런 회사들은 누가 CEO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속해 있는 리더들이 뭐냐면 조직을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벤처 기업들과 기업들 중에서요. 사장님을 보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위와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상당히 권위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딱 이렇게 뭐 회의 같은 거 하잖아야 그럼 딱 질서도 있어야 되고 인사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좀 어떤 편에서 어떤 장면에서는 보스 기질도 있고 패거리도 있고 여하튼 그런 리더로서의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또 한 그룹의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는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회사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가 잘 되는 걸 생각하고 회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회사의 직원일 뿐이고 다만 내가 맡은 역할은 CEO일 뿐이고 나는 언젠가 회사를 떠날 거고 내가 떠나도 회사는 잘 돼야 되고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CEO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하고 그 CEO하고의 관계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주종 관계가 어떤 CEO는 회사를 이용해서 본인이 더 명예로워지려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CEO가 부각되는 거죠. CEO가 유명하고 정말 탁월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 사람 덕분으로 회사도 잘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한 종류가 있냐면 회사를 위해서, 그렇죠? 회사를 위해서. 근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회사도 법인도 만들어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자가 있어야지 회사가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기업을 문화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기업 문화를 만들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의 CEO예요. 이름도 우리 뭐 별로 제임스 버크였는데 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 그런 이름만 갖고는 무슨 회사 직원인지 몰라요. 이분은 기업 문화를 어떻게 정직이라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존슨앤존슨의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면 타이네롤 사건이라고 독극물 있잖아요. 이게 뭐 여하튼 뭐 이게 뭐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되면 모든 회사는 다 수비적이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우리 잘못 아니다. 그거 왜 그렇지? 누가 잘못했어? 나는 잘못 아닌데 우리 물건 문제 없는데
등등해서 아주 이렇게 방어적으로 들어가는 게 99.9%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분은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우리 회사와 이 기업 문화에 대한인데 우리 회사와 고객과 사회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에 대해서? 입장과 방향성과 정보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사회 속의 한 회사이고 사회 속의 한 회사니까 당연히 존슨앤존슨은 생활 필수품 같은 거나 이런 생활용품을 많이 만들고 공부하고 있는데 당연히 서민적이어야 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타이너리 사건이 문제 생긴 것은 우리 회사 문제임과 동시에 사회의 문제이고 또 여기 생기는 모든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되고 같이 고민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일단 책임은 내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전부 같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딱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기자회견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100% 공개했어요. 공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그대로 공개했어요. 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인지하게 되었고 내가 아는 상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마치 무슨 회사 내 간부회의 임원회의에서 이 사건 딱 나왔으니까 야 이거 어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마치 회사 중역실에서 임원회의하는 목소리와 내용과 똑같은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미국 전 국민이 그대로 육성으로 듣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회사가 잘못하면 크게 망신살 뿐 아니라 크게 회사를 손해보고 10년 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면 망하더라도 우리는 국민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민과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 기업은 미국 사회 속에 있고 분리될 수 없다는 거야. 문제는 생겼다 이거야. 이미 생긴 문제는 일단 빨리빨리 수습을 단기 조치를 할 건 단기 조치하고 장기 조치는 자체하는 거 수습해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이 모든 상황은 모두가 관심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100% 공개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점의 의혹도 없이 그대로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의혹이 있으면 언론이 가만 안 있죠. 뒤를 캐기 시작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 CEO가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100% 공개하고 나니까 시비거리가 생기질 않아요. 보충 설명 자료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신문도 기사에 알아보니까 진짜 이런 것도 내부 보고도 없었더라. 뭐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되고 비리가 되고 뭐 이제 문제 될 만한 사항인데 미리 말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간과했던 거 같고 보고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고 말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고 저 사람 보고도 안 했다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문제가 더 커지진 않아요. 그죠? 그러면 존슨앤존슨의 이분은 어떤 생각이에요?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터져버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앞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리더 누구든지 탁상 공론 정말 많이 해요. 탁상 공론. 그러니까 뭐냐면 침소봉대하기도 하고 추측성 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옛날부터 내가 그게 우려됐었다니까. 실제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말을 어떻게 하죠? 뭐 이제 거기서 생각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생각난 걸 가지고 과거부터 생각했다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 말하기를 좋아하고 서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상황이 진도가 나가지 않고 해결로 가지 않고 그냥 상황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막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10번 중에 9번이에요. 근데 존슨앤존슨 그런 것을 전혀 배격하고요. 매우 담백하게요. 정직하게 팩트 중심으로 그리고 상황에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이분이 쭉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타이너리 당연히 손해를 많이 봤죠. 물어도 많이 냈죠. 거기다 모두 그럼 회사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다 줬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죠. 당연히 어려워졌죠. 그렇지만은 이 CEO가 있는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소비자와 모든 국민은 어떻게 했죠? 존슨앤존슨을 신뢰했어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수할 수 있겠죠. 세상 사회에 실수 없을 수가 없는 거고 존슨앤존슨 실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였던 이랬던 저런 실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건 일상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손해봤죠. 실수했으니까 손해봤고 손해봤지만은 이제 드디어 때가 되니까 극복이 되고 그건 옛날 이야기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고 그게 존슨앤존슨의 투명 경영, 정직 경영에 대한 문화를 만든 사람이 CEO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하냐면 방어적이에요.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나라고 한다면 다 나도 모르는 사이 이렇게 감추고 어떤 모양이라도 벽을 치지. 근데 정직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이런 것은 듣기에 좋은 말이기도 하고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업의 문화로 이렇게 만든 사람. 그래서 이제 존슨 앤 존슨을 대표하는 단어가 신뢰라는 용어예요.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죠. 믿음, 신뢰.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만하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고객을 신뢰하고 고객도 회사를 신뢰하고 제품이 신뢰하고 믿음직하고 꿈이 없고 정직하고 투명하고 이런 모습의 문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화가 사실은 이제 뭐가 됩니까? 이미 선진국에서 기본 문화가 그렇거든요. 저는 한국의 모든 기업들이 아직은 여러 면에서 뭔가 정직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국내 어느 기업을 방문했는데 그 기업이 정말 정직하더라고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있어요. 정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요. 그 기업이 이제 거래하는 거래업체 중에서 조그만 업체, 협력업체 있어요. 조그만. 이렇게 영세업체 있잖아요. 영세업체하고 거래하니까 그 우리 식으로 뭐라 합니까? 세금계에서 거래 명세표, 세금계에서 발행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업체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 매입이나 매치나 이런 데서 좀 서류상으로 이게 누락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 담당자가 그 거래 업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다 이렇게 오픈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세금계에서 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지 세금계에서 발행의 조건이 될까요? 라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영세업체가 보통 일반 자기 그 매출로 모든 걸 그러니까 오픈하는 것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가격을 그러면 10% 인상하고 부가세 얼마 이렇게 10% 해서 이게 가격 판매 가격 있잖아요. 판가를 올렸어요. 이 구매 담당자가 그럼 그렇게 거래하죠. 그래서 가격을 10% 20% 올려주고 거래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사례를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구매 담당자가요 물건 살 때 회사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싹 깎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우리가 전자상가 용산 뭐 전자상가 같은 데 가가지고 할 때 뭐 이렇게 물건 사잖아요. 물건 살 때 보면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데 현금으로 지불하면은 금액 뭐 깎아지도록 사는데 카드를 내려고 하는 순간 그럼 5% 더 줘줍니다. 뭐 이런 말 나온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하튼 우리는 물건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을 싸게 사는 데 매우 관심이 있죠. 그러면 어느 기업의 구매 담당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금액을 10% 20% 더 비싸게 살라는 거래를 잘 할 수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근데 너무 그렇게 투명하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면에서 체크해봤는데 불구하고 제 마음에 100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팅하고 나오면서 그 담당자의 격려의 말을 칭찬을 말했죠. 제가 많은 기업을 다녀봤지만 당신같이 그리고 당신 회사같이 이렇게 정직하게 거래하기를 원하고 실제 정직하게 거래하는 회사를 참 보기 힘들다. 참 잘하시는 거다.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제가 격려의 이야기를 했어요. 칭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구매 담당자가 깜짝 놀라면서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아니 일을 정직하게 되는 게 기본이지 않아요? 일을 정직하게 해야죠. 어떻게 정직하게 한다고 그렇게 칭찬에 말씀하세요?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글쎄 정직해야 되는 게 상식으로 왔는데 정직했다고 제가 또 그 말 듣고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여하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 본인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문화가 되도록까지 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존슨 앤 존슨의 CEO는 거기에 모범이 됐습니다. 모범이 되었고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그렇게 딱 앞장서서 하니까 모든 직원들도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죠. 그게 문화가 그렇게 되고 만들어져서 그게 역사와 전통이 되니까 존슨 앤 존슨이 그렇게 되고 그런 기업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매장 안 시킵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는요. 아까 뭐 우리 이야기한 회사 어떤 사회에 공감이 안 되는 회사 있잖아요. 배치되는 회사는 어떤 모에도 장래가 받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근데 사회에서 인정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장할 수 있고 생존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기업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기업 문화를 가져갈 것, 어떤 가치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상징성이 매우 중요하죠. 또 그것을 지키는 어떤 자세가 매우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회사가 쓰는 용어이죠. 우리는 고객을 중시합니다. 뭐 정말 물증이 있냐는 거예요. 사례가 있냐는 거예요. 정말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당신 회사가 고객을 정말 존중한 사례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어느 백화점 같은 경우 있잖아요. 노드스트롬 같은데
어떤 사람이 고객이 와가지고 환불을 요청했어요. 뭘 할까요? 타이어 있잖아요. 타이어를 환불을 가져가고 이거 잘못됐다고 바꿔달라고 돈 달라고 환불했어요. 담당자가 죄송합니다. 굳고 사죄하면서 환불해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합니까? 노드스트롬 옷 파는 백화점이고 그거지 타이어 파는 곳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받아줬어요. 여하튼 고객은 무조건 고객이 노드스트롬 찾아와서 시비 걸고 있으니까 고객 기분 안 나쁘게 고객이 와서 따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받아준 회사가 노드스트롬이에요. 그러니까 노드스트롬 우리가 뭐라죠? 노드스트롬 정말 고객 중시하고 있구나라고 믿음이. 그러니까 일단 고객을 신뢰하고 고객이 말하는 말에서 존중해주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애제가 있는 거죠. 그럼 많은 회사가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어떤 추구합니다라고 할 때 실제 언행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파생된 많은 사건과 사례와 애화들이 있고 그 애화들 때문에 드디어 뭐가 됩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슈럿 패카드라는 회사에서 슈럿 씨하고 패카드 씨가 이렇게 회사를 창업해서 회사를 경영해 가는데 회사에 가면 이제 그 창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창고들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귀금속 같은 물건들 있잖아요. 공구들이 비싸고 귀한 거 분실되면 안 될 거 있잖아요. 그거 있는 창고가 있는 거예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보니까 자물쇠가 채워져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분이 CEO가 딱 가가지고 가다가 자물쇠 채워져 있는 창고를 봤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이거 왜 자물쇠 채워놨지? 이렇게 말해서 이 자물쇠 있으면 누가 이렇게 물건 빼고 놓고 하는데 좀 불편하잖아. 라고 해서 왜 누가 자물쇠 채웠지?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관리자가 이게 뭐 어떤 물건들 이제 귀중품을 말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물건이 있어서 혹시라도 손실이 되거나 이렇게 손탈 이렇게 손방실 될까 걱정이 돼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특별 관리하는 겁니다. 하는 식으로 설명했어요. 그때 바로 그 절단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절단기 그걸 가져오라 하더니 아예 그 자물쇠 있잖아요. 그거 다 없애면 끊어버렸어요. 그냥. 우리 슈럿 패카드에는 이런 물건 손댈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회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원을 신뢰해야 되고 우리 직원 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 가지고 우리를 부담시킬 사람이 저는 있다고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자물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말만 그렇게 하고 끌어오고 풀어놓고 열어놓으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아예 그 절단기짜리 그걸 가져와갖고 그 자리에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당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슈럿 패카드에서 직원을 신뢰한다, 종업원을 이렇게 존중한다 그 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마음자세를 가지고 일하는가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제 그것이 전념이 돼가지고 뭐가 됩니까? 기업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CEO의 어떤 역할 모델이라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기업 문화 말고 이제 정직성, 솔직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써요. 있는 그대로 보고 말하는 리더 이렇게 말했는데요. 윌리엄 조지라는 사람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윌리엄 조지라는 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생소한 이름이네요. 이름 자체 들어본 적이 없죠. 회사 이름도 잘 알지 못해요. 회사 이름도 불러볼까요?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예요. 그 메드트로닉 회사도 별로 그 위에서 뭐하는 회사예요? 이 사람 누구죠? 네, 말씀드릴게요. 의료기기 업체예요. 의료기기 있잖아요.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는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예요. 이분은 사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별로 커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가로 경영자로서 드디어 이제 검토를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가 커질까 했는데 중대한 기로에 있어요. 뭐냐면 현재 있는 아이템으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어요. 그런데 병원을 거래하니까 우리가 병원에 들어가는 의료기기들 있잖아요. 하나, 두 개 아이템을 늘리면 그 품목을 느끼면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은 병원에 들어가는 의료기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니까 납품할 때 병원이 하나 새로 지어지잖아요. 지금 그 병원에 들어가는데 하나 납품하나 두 개 납품하나 거래하면서 납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있는 아이템이라는 게 매우 특수해가지고 병원이라는 숫자도 제한적이고 신규 병원이 만들어져야 우리 병원 들어가는데 신규 병원의 증설 건수라는 게 높지가 않으니 회사 매출이 커지려면 아이템을 늘려야겠다는 거죠. 근데 모든 아이템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뭐가 합니까? M&A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종업원들에게 M&A 이야기를 딱 했어요. 우리 회사 이제 설명한 거죠. 우리 회사 매출이 2배가 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매출 갖고는 2배 늘 방법이 없습니다. 10%밖에 안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아이템과 비슷한 같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M&A를 해서 늘리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회사의 기업의 성장의 방향은 M&A 전략이고 품목을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이 하나 오픈됐을 때 현재 우리가 한 품목밖에 납품못했다면 이제 다음에는 2품목을 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5개 품목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10개 품목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매출도 커지고 규모도 커지고 의료기계 전문업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돈은 없네요. CEO가 그런 말을 직원들에게 했을 때 직원들이 그 말 듣고 머릿속으로 이해는 했어요. 그래 맞아. 그 말 되네. 그렇죠? 그 품목을 늘리면 되겠구나.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걸 할 수 있죠. 돈도 없는데 M&A 하겠다니까 직원들이 이제 별로 그랬죠. 근데 이 CEO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말한 동종업계 있잖아요. 찾아가서 M&A 제안한 거예요. 우리 가까워는 작지만 1+1은 2밖에 안 되지만 1+1에서 합치고 나면 1+1에서 3이나 5가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가자. 라고 적극 설득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공유하는 거예요. 돈은 없으니까. 몇 대 몇으로 합작하는 거죠. 합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기업같이 평가할 수는 있잖아요. 돈은 서로 서로가 영업이 매우 중요한 회사들이고 회사 캐시플로우에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지만은 뭐 할 수 있죠? 잘 상해가지고 이렇게 뭐 합병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모 회사가 그래도 규모가 조금 크니까 이거 아이템을 하니까 상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5대1로 하든지 뭐 몇 대 1 해갖고 주식을 산 거죠. 주식을 사고 합병을 해가지고 진짜 한 회사가 된 거예요. 한 회사 되니까 품목이 이제 되는데 훨씬 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회사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론상으로 2배 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2배 커졌으면 2배 매출 2배 는 것이 아니고 한 3배나 4배, 5배 커지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또 M&A 하고요. 또 M&A 하고 또 M&A 하고 그래서 품목을 무려 200가지나 품목을 했어요.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가 했던 모든 생각은 매우 상식적인 생각이었고요. 근데 그는 직원들에게만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말했고 그것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일했다는 거야. 정직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지금 오픈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 진심을 알고 내 뜻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시켜서 무슨 얘기인지 투명하게 알고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말하기를 리더십이라 하는 것은 따르도록 하는 영향력이 아닌가요? 따르도록 하는 거. 근데 올바르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상식적으로 말하면 안 따를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안했습니다. 맞는 말을 했어요. 맞는 말을 했는데 안 따를 이유가 없죠. 맞는 말인데, 그렇죠? 야, 무슨 속셈으로 저런 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망설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과 혹시 앞뒤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으면 그걸 안 따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뭐합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했던 것이 특별하다. 네 번째 리더 그룹 중에 한 가지가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창출하는 신시장 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인데 두 가지 내용을 설명했어요. 증권 분야에 있어서 찰스 슈왑이라는 분인데요. 찰스 슈왑이라는 분이 뭘 했냐면 주식 거래에 대해서 주식을 거래하면 우리 복덕방 같이 수수료를 받잖아요. 근데 수수료를 받는 게 사람이 노동력이 들어가면 수수료를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아이디어가 뭐냐면 만약에 시스템상으로 이루어지고 전산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죠? 우리 은행 창구 가가지고 어떤 뭐 일 처리했는데 은행 직원이 우리를 대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응해 줬으니까 인건비도 발생했을 거고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우리를 수고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금융 전산망에 있는 자동화 기기에 가가지고 내가 소비자인 내가 고객인 내가 가가지고 내 카드 집어넣고 입금도 하고 출금도 하고 내가 다 했어요. 시스템 전산상으로. 그러면 수수료가 어떻게 되겠냐? 계산은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 이런 말이죠. 찰스 슈왑이라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권 거래 건수가 지금도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권에서 수수료로 수익을 많이 내는 거예요. 일단 거래가 많아지면 모든 거래마다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손님 많은 거, 거래량 많은 거에 대해서 매우
좋아하는 거죠. 잘 되니까. 근데 찰스 수압은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어요. 야, 시대가 정보화 시대인데 수시용지는 정보화를 왜 안 하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전산망을 도입했어요. 최초로. 그러니까 증권업계에서 최초로 도입했어요. 최초로 도입했는데 최초로 도입한다는 말은 아직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말이고 아직은 컴퓨터나 그런 성능이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아직은 성능이 컴퓨터 성능이나 볼륨은 엄청 크지만은 성능은 아주 구식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찰스 수압이라는 사람은 투자했어요.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든지 그때 당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컴퓨터 가격이 엄청 비쌌죠. 어찌 좀 과대해서 말하면 전 재산 다 집어넣어가지고 컴퓨터 한 대 사놓은 거예요.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큰 거. 그랬더니 그 컴퓨터가 최초로 테스트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에러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작업 생겨요. 전산 해봐야 신뢰성 검증이 안 되니까 또 사업 수작업도 해야 돼요. 이중작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이 생겼죠.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버그가 생겼으니까 그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또 수정하고 하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 컴퓨터 때문에 전산 때문에 회사 망한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찰스 수압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는 뭘 생각하냐면 수수료를 낮춰야 되겠다. 수수료를 낮추려면 정보화기를 써야겠다. 자동화기를 써야겠다. 그러면 수수료가 현저하게 내려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시장을 지배하고 소비자를 창출하는 방법이고 그게 맞는 방향이다. 정보화 시대였는데 어떻게 수작업을 하면서 그 수수료를 다 받을 수 있겠느냐. 자동화기로 해가지고 현재 수수료 받는 계에서 0.5%를 받고 있다면 자동화기로 0.02%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컴퓨터가 하는 거니까 기계 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 기계 사용하는데 시간 걸려 0.1초도 안 걸리는데 그거 돈 많이 받고 뭐 있겠냐. 이런 정신을 갖고 사업을 이분이 시작했거든요. 업계의 모든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아, 참 무모한 사람이다. 안 해도 될 괜한 일을 하고 있다. 저러다 망하지. 이렇게 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집중해가지고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에 된 건 아니지만. 손해도 많이 본 것 같았지만 여하튼 안정이 되는 순간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컴퓨터는요. 숫자 늘리는데 무제한이 되는 거예요. 접속수 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한 사람이 200명씩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이 200명 감당할 수 있으면 뭐 2,000명이 오면 10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만 명이면은 100명이 있어야지 2만 명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게 메모리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이 똑같은 기계가 한 대인데 약간 뭐 규모 키우니까 이게 10만 명 하나, 100만 명, 1000만 명 하나 뭐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뭐가 됩니까? 찰스 수압이 만들었던 증권회사 증권 시스템 있잖아요. 수수료, 중개 수수료 이쪽 부분이 거의 독점적으로 수수료가 매우 싸니까 다 거래하죠. 근데 거래가 아무리 들어와도 시스템에서는 다 그걸 커버가 되잖아요. 이거 수수료 더 내려가죠. 시너 효과가 계속 나오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전산화에 대한 게 증권 분야, 거래 분야, 증권 거래 분야에 있어서의 뭡니까 전산화를 일으킨 사람이 찰스 수압입니다. 찰스 수압이 그걸 시작할 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 뭐 왜 안 하는 짓 하느냐, 그래갖고도 망할지 모른다. 컴퓨터 또 안정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빨리 하느냐, 왜 당신이 희생타가 돼야 되느냐, 왜 당신이 모난 돌이 돼가지고 정 맞으려고 하느냐, 많은 말을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그는 고객에 대한 충성심, 그죠? 결국 수수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은 뭡니까? 바로 IT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IT 투자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적극적인 결과로 뭐가 될까요? 잘 된 거죠. 결국은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투자를 했던 목적 있잖아요. 정보화를 했던 목적이 수수료 깎기 위해서 했어요. 왜 수수료 깎고자 했을까? 고객의 수수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주식거래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많은 증권에 대한 많은 걸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 부담 없이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라는 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려면 방법이 없느냐? 수단이 없느냐? 방법이 있는 거죠. 전산하고 정보화를 하게 되면 거의 비용이 유지 비용이라고 활용 비용이 거의 고정비는 있지만은 사용 비용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 업무에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했던 거.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뭐합니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투자의 결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새로운 시장이 열렸으니까 바로 뭐합니까? 그 자리를 독점적으로 차지하게 됐던 것이 바로 찰스 수압이 보여있는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내용이 이제 보이지 않는 시장을 뚫어본다는 비전이에요. 이제 실제 여러분 미래 예측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시장이죠. 미래를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미래를 어떻게 맞춰낼 것인가, 알아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세 사람 나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우리가 공부할 만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테드 터너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잘 아는 뭐죠? CNN 방송 만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세상에 이제 인터넷도 되기 시작하고 컴퓨터도 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정보화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서 뭐냐면 정보의 홍수 그러잖아요. 우리가 쓰는 말로 해서 인터넷 정보의 홍수. 정보의 홍수니까 결국은 셀렉팅이 필요한데 결국은 오만 잡다한 정보 속에서 사람이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보니까 사람이 취향 중에 한 가지 뉴스에 취향이 있다는 거죠. 뉴스에. 그래서 이분이 뭐랄까? 뉴스 시간을 늘려야겠다. 그죠? 뉴스 얼마나 늘릴 생각했습니까? 24시간. 뉴스 방송이죠. 뉴스 방송. 이분이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앞으로 세상 정보화 시대고 매우 복잡해지니까 결국은, 제너럴하게 해가지고는 차별화 되지 않고, 한 분야를 깊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한 분야를. 그래서 그거로 하는데, 그거로 완전히 그 통이 되더라고요. 뉴스 그러면 CNN. 예를 들어서. 뉴스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보고 싶은 사람 CNN 가면은 언제 틀어도 뉴스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TV 방송에서 뉴스 좀 보고 싶은데 하면,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금 뉴스 하는 데가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뉴스라는 게 그때그때 보고 싶은 뉴스를 항상 볼 수 있도록 CNN 그렇게 해요. 테디 터너는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좁게 깊게 해요. 그러니까 좁게 깊게 하는 것은 뭐 말하고 해서 딱 이렇게 1대1 매칭될 수 있도록. 그는 어느 날, 어느 영화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영화사가 망했어요. 영화사 망하고 나니까 영화사가 보유하고 콘텐츠들이 있을 거잖아요. 구식 영화 있잖아요. 흘러간 옛 영화들. 그 필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은 구식이고 화질도 안 좋고 옛날에 촬영 기술이 신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루해서 못 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필름을 가지고 있는 영화사가 망하게 됐어요. 여튼 그 새로 만든 영화들이 히트를 하나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니까 결국 돈이 안 돼가지고 결국 회사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망한 회사예요. 근데 테디 터너가 찾아갔죠. 찾아가서 M&A 하겠다는 거예요. 자산도 거의 빵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게 아까면 창고 보관에 가면은 옛날 흘러간 옛 영화 있잖아요. 그것만 저한테 필만 있어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죠? 근데 테디 터너는 콘텐츠를 샀어요. 돈을 거금을 주고 그 영화사를 샀어요. 그래서 그 팔린 이제 망한 회사에서는 이 테디 터너가 목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으로 퇴직금도 다 주고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해가지고 이 테디 터너 봉사정신이 튀어나고 아주 사회에 이렇게 아주 좋은 평 받았어요. 왜 쉽게 말해서 망한 회사, 망한 영화사 그건 뭐 가치 있다고 무형자산 있잖아요. 무형인데 그냥 가치 있다고 그걸 그렇게 돈을 줬는가, 그죠? 테디 터너는 그걸 갖고 뭐 하는지 찬다산을 잡아가지고요 흘러간 옛 영화 전문 코너를 만들어서 24시간 방영하는 거예요. 그 영화가 망한 영화가 영화 했었잖아요. 그 필름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거 한 바퀴 다 도는데 하루 24시간 해가지고 다 돌려도 세월이 한참만이 가는 거죠. 가면 또 리바이벌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사 하나 사가지고 그 콘텐츠 가지고 채널 하나 딱 사가지고 채널 방송 있잖아요. 이거 우리 CCTV 방송 있잖아요. 케이블 TV들 그 채널 있잖아요. 그래서 채널 하나 딱 찾아갖고 거기에다가 순서대로 순번대로 2시간 간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12편 방송하는 거죠. 수백 편 되니까 그걸 쭉 하고 반응 봐가지고 좀 하면 좀 특선해가지고 또 골라서 재방송도 시켜도 주고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영화 좋아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안내편도 나오지 않겠어요. 이제 오늘 뭐 나오고 내일 일주일 주간에 딱 보고 자기가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 그 어떤 감명 깊었던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또 보는 사람도 왜 추억의 영화니까. CNN 그러면 뉴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것은 흘러간 옛 영화, 그렇죠? 어디는 만화 영화. 고급이든 저급이든 관계없이 전문화시키고 폭을 좁게 해서 깊이 있게 해서 차별화돼서 뭐 하면 그거 갖다 얻어. 그렇죠? 그렇게 했더니 뭐 합니까?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예요. 뉴스 시장이 열리고. 그러니까 CNN은 일반 방송의 형태를 벗어나 버린 거죠. 일반 방송이면 다양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많아야 되는데 CNN은 뉴스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회사가 먹고 사는가? 뉴스밖에 안 하는데, 그죠? 근데 테디 터너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관심사 중에 한 가지가 뉴스 좋아하는 사람 많고 뉴스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시간마다 뉴스 하는 거예요. 24시간 뉴스 하는 거예요. 뉴스 전문 방송, 만화 영화 전문 방송, 무슨 흘러간 옛 영화 전문 방송, 모든 이렇게 방송계와 그쪽에 테디 터너, CNN을 비롯해서 큰 미디어 제국을 만든 사람이 테디 터너입니다.
그러면 테터너는 과연 뭘 봤을까요? 미래 시대에 대해서요. 앞으로 시대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백인 1세기였지만은 과거에는 백인 1세기였지만 이제는 10인 10세기고 앞으로는 1인 10세기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시대는 뭐 합니까? 아까 말한 뉴스 좋아하는 사람만 전문으로, 뭐 좋아하는 사람만 전문으로, 좋아하는 종류별로 쭉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새 케이블 TV에 보면 채널이 수도 없이 많아졌죠. 옛날에는 뭐 얼마 안 됐잖아요. 몇 개밖에 안 됐었죠. 방송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전문화된 방송 영역을 개척한 사람이 CNN이고 텟 터너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러 면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시장을 꿰뚫어 본 것 중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차익거래라는 용어 있잖아요.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떤 내용을 생각이냐면 환 리스크에서 이제 외환거래 있잖아요. 외환거래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리스크를 한번 말해볼 테니까 제 말이 맞는가 보세요. 지금 현재 유로화 중에서 그리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리스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은 결국 그리스 때문에 유럽이 좀 고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로화가 평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려가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여하튼 막 같이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죠. 그것을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내려갈 거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아까 미래는 뭐합니까? 트렌드가 있고 불확성이 존재하잖아요. 내려갈 거 확실하다면 거기에 맞서 베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환율에 있어서 환율이 계속 일반적으로는 평행을 이루어야 되겠지.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오르내리는데 일정 방향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걸 뭐 예측해서 할 수 있잖아요. 조지 소로스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대영 제국에 영국을 말해요. 거기에 이제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뭐할까? 영국은 파운드화예요. 파운드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려고 그래요. 독일의 마르크화가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매우 귀중한 정보를 얻었어요. 귀중한 정보는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랄지 금융통화위원회랄지 이런 뭐 아주 중요한 정책회의에 멤버 중에 한 사람을 만나서 차 한잔 하게 됐는데 조르소가 물었어요. 제가 외환을 좀 사려고 하는데 파운드를 사야 될지 마르크화를 사야 될지 망설여지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한마디 했죠.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래도 파운드가 떨어지고 마르크화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마르크화를 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조지서도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로스가 어떤 작업을 했냐면 아까 말한 차익 거래 중에서 하나는 계속 올라가고 하나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미래를 도전할 수 있잖아요. 올라갈 걸 감안해서 떨어질 걸 감안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것을 엄청난 몰빵을 했어요. 투자를 하니까 영국 정부에서 딱 보고 자기들의 파운드와의 가치 절하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개입을 했어요. 시장 개입했어요. 시장 개입인데 불구하고 조지 소로스는 뭘 판단했냐면 이건 대세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가 평가 절하를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방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정부의 개입과 파운드와의 가치를 이루겠다는 모든 매스컴의 언론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일관성 있게 뭐합니까? 파운드는 떨어질 거고 마르크화는 올라갈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올인했어요. 얼마나 큰 돈을 베팅해버렸든지 결론 영국은 파운드와 평가 절하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던 것을 도저히 감당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말았어요. 왜? 세계 질서가 경제 질서가 그쪽으로 안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영제국의 대표적인 은행이 파산했어요. 왜? 그거 억지로 메꿨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막 지킨다는 게 파운드가 사는 거잖아요. 사는데 상가격은 비싼 걸 샀잖아요. 근데 그냥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100억 주고 샀는데 팔 때는 50억짜리가 됐다. 이제 10억밖에 안 됐다.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기법이 동원된 금액이 손실이 커가지고 은행이 파산했어요. 은행이 파산하고 나니까 이제 모든 비난을 화산이 조지 소로스에 갔죠. 소로스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거든요. 왜? 예측한 대로 일이 됐으니까.
그 남들은 다 망설이고 있으니까 뭐 이제 자기는 거기에 리스크를 자기는 판단해가지고 아주 뭐라고 썼냐면요. 방아쇠를 당기는 배짱 있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방아쇠를 당긴다는 거, 그렇죠? 그것은 어지간한 담력 가지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방아쇠를 당기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그래 했다 이거죠. 여하튼 세계에서 큰 돈을 번 사람으로 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등장한 데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여론이 엄청나게 비난했죠. 비난했더니 조지 소로스가 뭐라고 할까요? 차익 거래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과성의 이야기 중 하나고 어느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하고 어느 가격이 계속 내려간다 하면 당연히 미래에 그걸 감안해서 투자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선악의 문제입니까? 그죠? 가격이 비싸고 하는 싸고 차이가 있고 그 가격을 맞추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상거래 중에 하나이지. 상거래, 그러니까 차익거래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 중에 하나이지. 내가 차익거래, 애칭이 된 차익거래 해갖고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 왜 다른 사람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내가 그게 어떻게 선악의 문제입니까? 그죠? 저는 금융의 전문가로서 제가 판단한 판단력에 의거해서 투자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일을 했을 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정상적으로 제가 배운 바 금융 지식을 가지고 차익거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하고 저는 분명히 그쪽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쪽에 오류를 한 거고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현재 조지 소로스에 대해서는 자서전도 나와 있고요.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평판이 여러 가지로 엇갈려요. 아주 이제 세상 경제력, 뭐 헤지펀드, 이렇게 여러 뭐라 하면 여하튼 나쁜 회사다. 그렇죠? 이게 투기한다. 이게 투기를 해고 이게 조금 시행해서 좀 잘못되려는 거에 확 달라붙어가지고 완전히 거덜나게 해버린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하튼 뭐 아주 나쁜 악평을 하고 있는 그런 평가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그 대부분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금융으로 돈 많이 번 사람, 대표적인 사람, 뭐 워렌 버핏을 비롯해서 이 조지 소로스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거의 100%를 다 이렇게 기부해요. 그러니까 뭐라 하죠? 조지 소로스도 재단을 만들었어요. 재단을 만든 재단의 정관과 모든 내용은 100% 뭐라고 쓰냐면 비영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금융의 지식을 가지고 금융 기법을 활용해서 돈을 번 거예요. 번 돈은 100% 기부를 했어요. 기부한 거 뭐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다만 금융 기법, 차익거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미래의 트렌드가 보이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오를지 내릴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못하고 리스크를 부담을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미래를 내다봤다 이거죠. 그럼 분명히 마르코는 올라간다 이거죠. 파운드는 떨어진다 이거죠. 자기는 그렇게 내다봤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미래 포지션, 미래 모습을 겨냥해서 자기가 투자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됐으면 자기 망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는 거기에 나름대로 정보가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투자해가지고 큰 돈을 번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뭐가 잘못됐다고 나한테 난리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러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 소로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표현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력, 그렇죠? 그건 분명히 조지 소로스가 과감한 거죠. 많은 사람이 생각에 머릿속으로는 예측하지만 실행을 잘 못하죠. 근데 그 예측만 싶으면 실행했던 사람으로서 우리는 충분히 그 조지 소로스는 본보다 좀 있다는 걸 말하고 싶고, 그가 벌었던 이익의 100%가 비영리 재단으로 기부가 돼가지고 그것이 여하튼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나쁘게 말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말하는 뜻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미래의 시장에 대해서 보는 눈, 직관력에 대해서는 조지 소로스를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사람이고 배울 게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단어에 나와 있는 게요. 이런 단어에 나와 있어요. 싸게 팔아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에 대한 거. 싸게 파는 거죠. 저가격 전략이에요. 저가격 전략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저기죠. 샘 윌튼이죠. 월마트야. 월마트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니까. 그죠? 미국의 CEO들 중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매우 검소합니다. 매우 검소해요. 근데 월마트의 가격 정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매우 잘하면 잘할수록 수수료를 매우 적게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게 사서 싸게 수수료 붙여갖고 싸게 팔면 뭐죠? 많이 팔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협력이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중간에 껴있는 사람이 뭘 실수를 하냐면 내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이게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면은 마진이 나한테 많이 남으니까 나한테 이익이 된다 이거죠. 근데 월마트 생각은 반대였어요. 싸게 사다가 싸게 팔면은 고객으로부터 많이 팔리니까 그러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진율이죠. 마진율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양이 많이 팔리면은 호박이가 되는 거니까 덧셈이 되는 거니까 분명히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 그럼 많이 팔려면 자 물건을 사오는 거예요. 1달러에 사왔는데 1달러 10에 팔까? 10센트를 얹혀가지고 1달러 2센트에 팔까? 고객 입장에서는 쌀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내 수수료도 반 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내 수수료를. 그래서 월마트는 뭘 잘했냐면 모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아주 목숨 걸다시피 도전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월마트는 협력업체들에게 매우 떳떳했어요. 어떤 면에서 떳떳했냐면 이렇게 말해서 납품 가격 협상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싸게 주세요. 싸게 팔 테니까 이거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공급한 물건 우리 월마트 매장에 가서 판매가 얼마인가 보시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번 볼까요? 제가 5달러에 납품했어요. 근데 가격이 보니까 5.02달러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시비 걸 게 없잖아요. 내가 납품한 거로 팔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약간의 뭐 미미한 코미랄까 수수료 있잖아요. 붙어서. 그러니까 걱정이 도리어 월마트가 걱정되네요. 우리 물건 팔아주고 있고 파는 것만큼 매출액이 다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팔리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야 월마트 그 조그만 수수료 붙여가지고 야 월마트 먹고 사나? 이거 걱정되는 거예요. 그럼 월마트 어떻게 할까요? 그 작은 금액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낌없이 전략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아까 샘 밀티라는 사람이 월마트를 창업했는데 그가 퇴임할 때까지 타고 다녔던 차가 1톤 픽업이에요. 1톤 픽업은 뭘 말하냐면 뒤에 짐 실는 거 있잖아요. 그럼 처음 가게 냈을 때부터 물건 사러 돌아야 하니까 1톤짜리 픽업 있잖아요. 픽업해서 가고 뒤에다 짐 싣고 물건 싣고 가서 매장에 계속 하잖아요. 정년퇴직 할 때까지. 그러니까 CEO를 그만둘 때까지 그런 1톤 트럭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보통 사업하고 돈 벌고 그러면 차 바꾸지요. CC도 올라가죠. 차값도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회사 돈으로 사는 개인 돈으로 사든 개인 돈으로 사면 개인 생활비가 많아져야 된다는 의미하는 거고 회사 돈으로 사면 회사의 관리비나 고정비가 올라간다는 의미한다 이거죠. 근데 그냥 바퀴 붙어서 엔진 붙어서 잘 가는데 물론 중고차가 25년 됐긴 하지만 잘 가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가면 고장 안 나고 잘 가면 되는 거고 평소에 잘 정비 잘해가지고 고장 안 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보다 아껴 쓰는 사람, 검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시비 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나치게 편하게 직원들 기죽이려고 왜냐하면 직원들에게 뭐 강요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없는 게 아까 말한 과대해서 말하면 그 사업 시작에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있어서 검소하고 전략하는 것에서 아예 몸이 배버렸기 때문에 그죠? 배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월마트의 샘 밀턴은 매우 검소한 사람이다. 그런 돈 1원도 아껴 쓰지 그러니까 허술하게 쓰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정평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비용을 별로 안 쓰거든요. 별로 안 써요. 이게 저를 위해서 쓰는 비용에 대해서 매우 인색해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다 게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컨설턴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맥킨지 컨설팅에 이제 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 이제 지금 돌아가셨죠. 맥킨지 컨설팅을 이제 창업했다 할까 CEO를 아주 35년 하셨나 해서 마빈 바워라는 분인데, 그렇죠? 마빈 바워는 자기의 모든 면에서 매우 정직했을 뿐만 아니라 투명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솔선수 검소했어요. 검소했는데 이분은 식당을 갔다 하잖아요. 식당 가면 식당의 메뉴판 중에서 써져 있는 메뉴판에 제일 싼 것만 시키는 거예요. 어디 밥 세 끼 먹는데 그 가격 이게 우리 보면 4,500원짜리, 5,500원짜리 있잖아요. 그렇죠? 마빈 바워 아이디어는 4,500원, 5,500원 칼로리도 비슷하고 받는 거 비슷하고 약간 폼만 좀 그러지 우리 밥 세 끼 먹는 데 있어. 그건 뭔 차이냐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맥킨지의 CEO가 식당에 가가지고 식당에 있는 메뉴 중에서 제일 싼 것만 골라서 시키니까 맥킨지의 컨설턴트들의 식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같이 뭐 가면 식당 가면 메뉴판 주세요 하고 메뉴판 주세요. 제일 금액 싼 것만 고르는. 검소한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검소한 게 누굴 위해서 검소한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목적성이 무엇입니까?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한 샘 윌트를 비롯해서 많은 CEO들이잖아요. 많은 CEO들이 뭘 생각합니까? 고객을 위해서 낮은 가격, 낮은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인터넷 기업 중에 아마존 있잖아요. 아마존을 창립한 사람도 우리 회사의 DNA는 비용 절감 DNA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뭐냐면 현재 하는 방법들 중에서 더 싸게 하는 방법이 뭐 없을까 이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게 우리 DNA다. 그러니까 비용 절감에 대한 거. 신기술과 신고법이 나오고 방법이 계속 좋아지니까 찾아보면은 더 싸게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걸 계속 도입하고 그것을 쉬지 않게 노력하는 거. 그게 뭐죠? low price, 낮은 가격이죠. 결국 낮은 가격을 통해서 뭘 합니까?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고객 중에서 많은 고객이 저가격을 원한다는 거죠. 저가격. 왜 월마트는 성공했을까요? 경제 불황이 오면서요. 경제 불황이 오고 사회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침체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백화점에 파는 모든 물건들이 좀 가지고는 싶은데 좀 부담스러워요. 시장 물가가 너무 비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좀 싼 것을 선호해요. 그게 시대의 부름이에요. 그래서 월마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부흥에 맞춰서 그럼 우리가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제일 싸게 사다가 제일 싸게 공급해서 제일 싼 물건을 공급해 드릴게요. 그렇죠? 품질을 엉망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여하튼 제일 가격 물건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아울렛도 있잖아요. 그렇죠? 월마트 그걸 만든 거죠. 월마트는 아까 목적성이 어떻게 저가격을 공급해서 사람들에게 생활의 편리를 도모해야겠다 이렇게 말이죠. 일본의 경영자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마츠시다 고노스케 같은 분. 그분도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자기의 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내가 연구를 잘해가지고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을 값싸게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그걸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마츠시다 고노스케가 최초에 만든 제품들이 소켓 같은 거 이런 생활용품들이었어요. 근데 계속 연구했죠.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격 싸게 만들까 연구했어요. 고노스케의 자료에 보게 되면요. 일본 마츠시다 고노스케 자료에 보게 되면 그는 이제 원가 절감을 하고 판매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로직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싸게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싸게 만든 거에다가 무조건 1.1을 곱해서 판매 가격이 되는 거야. 마진 10%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원가를 엄청 싸게 만들고 자기 아이디어 갖고 되는 것만큼 싸게 만드는 거죠. 그 최저원가 나왔잖아요. 원가 나와서 거기다 10%를 딱 마진을 붙여요. 10% 마진을 붙이고 나서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것이 이제 10%의 이익이 회사에서 적절하다라는 게 마츠 고노스케 생각이에요. 거래하다 보니까 어느 대기업과 거래하게 됐는데 대기업에서 뭐 견적서를 딱 보니 마진 10%가 붙어 있으니까 10% 좀 과한 것 같은데 5%로 합시다. 라고 그 마진을 깎아달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말을 고쳐주니까 안 받아들였어요. 계속 사정했어요. 그러니까 깎아달라는 사람에게 못 깎아주는 이유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사정했어요. 사정 내용이 뭐냐면 저희 회사가 고객을 위해서 보다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봐야 되고 샘플을 만들어봐야 되고 금형을 만들어봐야 되고 계속 연구 개발해야 되는데 마진을 줄여버리면 그 비용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고객을 위해서 보다 싼 물건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원가에서 아까 말했듯이 비용 다 빼고 10% 남는 거 5% 줄여버리면은 그것과 그걸 먹고는 살 수 있지만은 R&D 못 한다는 거죠. 어떤 R&D 못 합니까? 지금 현재 물건을 더 싸게 만드는 방법 연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는 고객을 위해서 보다 싼 물건을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우리 회사의 저희 창업 이념인데 10% 마진 안 주시면 R&D 못 하고 그럼 우리 회사 가치가 없습니다. 10% 보장해 주세요. 그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질려가지고 10% 보장했어요. 연구개발 잘해갖고 다음 가격 좀 싸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쵸? 여튼 마츠시다 고노스케를 비롯해서 샘 윌트를 비롯해서 고객이 시장에서 싼 가격을 원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싼 물건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집념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고, 그죠? 아까 대표적으로 지금 아까 싸게 팔아서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으로서 샘 밀턴. 델 컴퓨터도 거기에 속하죠. 델 컴퓨터는 퍼스널 컴퓨터를 조립해서 파는 거죠. 근데 조립해서 파는데 어떻게 팝니까? 온라인에서 파는 거죠. 온라인에서 팔면 오프라인을 매장을 운영하면 오프라인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온라인에서 전자상거래로 팔아버리면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공법을 바꿔 프로세스를 바꾼 거죠. 판매하는 방식을. 오프라인 매장을 없애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뭐가 되면 되죠. 뭐 아마존에 또 마찬가지. 아마존 그 사이트 전자상거래죠.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정보화 시대니까 뭐를 하죠?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인터넷망을 이용해가지고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해버리고 그쪽 하게 되니까 비용 구조가 매우 저렴해지는 거죠. 요즘 이제 보면 우리 전화하는 것도 있잖아요. 전화하는 것도 인터넷 폰 있잖아요. 그게 비용이 저렴하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가 좀 포털 사이트를 통하고 아까 카카오톡을 통하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통신 비용 자체가 이제 뭐 이론상으로 제로에 가까워지도록 계속 슬림화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비즈니스에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비용 절감에 활용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타난 이익을 고객에게 돌릴 것인가? 고객에게 보다 싼 가격의 물건을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아이들 짜는 그런 방식. 그런 방식이 세상에 어떻게 하죠? 영향을 주고 또 먹혀두기도 하고 그 기업을 세상에서 인정을 해주고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 7번째 내용에 보면요. 브랜드를 키우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브랜드 키워라는 게. 브랜드 키우라 그러면 얼른 생각나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네요. 뭐 운동화 같으면 나이키도 생각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중에 있어요. 버전 그룹이 있어요. 버전. 이렇게 비전, 버전이라는 그룹인데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하는데 이분은 뭐 아주 쉽게 말해서 브랜드에 목숨 거는 분이에요. 브랜드 목숨 건 게 뭐냐면 여하튼 그 사업보다도 브랜드 있잖아요. 이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존중하고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 생각하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뭐냐? 이름이 좋으면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 브랜드에서 다양한 상품을 서비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그 브랜드에 어울리는 모든 상품을 서비스하게 되면은 결국 뭐랄까? 그 브랜드의 해구산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처음에는 브랜드가 하나였었고 2개였었는데, 그렇죠? 시간이 늘어나면서 그 브랜드 이름으로 그룹이 만들어지고 버진 그룹이 만들어지고 그룹 이름 속에서 다양한 사업이 현재는 몇 개라고 하죠? 200개 정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한 브랜드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근데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회사 창업하는 게 똑같아요. 똑같다는 것은 아까 회사를 창업하는 것도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이런 말 했잖아요. 회사라가 되려면 회사에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CEO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CEO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가 문화도 만들어지고 되는 거 아닌가. 브랜드도 똑같아요.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그 브랜드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브랜드도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비례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브랜드의 입장을 정하고 브랜드의 그 성격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노력의 정도하고요. 거기에 쏟는 정성이죠. 성성하고 결과물이 어떻게 비례성이 있는 거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그 브랜드를 지키고 또 그 브랜드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사례 중에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그 누구죠? 그 오프라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 개인 이름을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니까 모든 제휴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모든 제휴를. 그러니까 이름 빌려주면 자기 이름을 빌려주면 그 이름 가지고 장사하고 로얄티 받고 돈 하겠죠. 근데 이름을 빌려간 사람이 자기 이름을 잘 명예롭게 지켜줄 건지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로서는 자기 이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켰는데 개인 회사 같아 보면 자기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자기 이름의 네임밸류가 매우 명성이 좋다 보니까 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 이름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그래서 그는 뭘 안 했죠? 제휴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이름 빌리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름을 빌려주지 않고 그가 이렇게 제휴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딱 하나인데 이름을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값싸게 자기 이름이 이렇게 흘러다니고 돌아다니는 것을 본인이 원치 않았다는 거죠. 어떤 브랜드를 지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8번째 나와 있는 항목이 이제 빠른 학습 능력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빠른 학습 능력에 대해서 회사들 중에서 우리가 좀 명심한다 할까 좀 자세히 들여다볼 회사가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예요. 페덱스, 페더럴 익스프레스 그 급송화물 하는 거 있잖아요. 페더럴 익스프레스인데
이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는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이란 말이 뭐냐면 최초의 사업의 아이디어가 뭐냐면 자기 대학교 논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업했던 창업자 있잖아요. 창업자가 프릭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논문을 쓰면서 어떤 아이디어냐면 허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곳으로 다 모여가지고 한 곳에 다 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점이 많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말이에요. 세 개의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개의 점이 있으면 세 개의 점 사이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선이 세 개면 돼요. 그죠? 근데 다섯 개의 점이 있으면 다섯 군데가 왔다 갔다 하려면 한 군데서부터 나머지 네 군데 가야 되고 서로 네 군데 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숫자가 많아지죠. 근데 그게 100개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99까지 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99개짜리, 그다음 98개짜리. 그러면 뭐예요? 99 팩토리얼 더하기. 하여튼 99, 98을 다 더한 숫자만큼. 그만큼 이게 59밖에 한 2,500개 되겠네요. 100개의 점이 되면 2,500개 정도의 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허브가 하나 있으면 100개가 점이 있는데요. 가운데 허브 있어요. 100군데가 왔다가 100군데로 가는 거예요. 허브로 왔다 가는 거예요. 200개면 끝이에요. 그렇죠? 숫자가 적으면은 허브가 가능성이 별로 파워가 약할지 모르지만 점만 많아져 버리면 점과 점 연결하는 선 있잖아요. 이 선의 숫자가 기하학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허브 이론을 만들었어요. 논문에서. 그러니까 미래의 물류는 이렇게 그 지역과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허브로 모여갖고 허브에서 가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는 논문을 냈어요. 대학교 교수가 평가를 하면서 좋은 점수를 안 줬어요. 무슨 말 이상적인 아이지만 현실적이지가 않다 이거죠. 자, 현실이 않는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체국에서 우체 보내는데 서울로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서울에서 광명이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 중앙에 대전이 있어요. 자, 수원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 광명에 우편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직선거리로 8km, 12km에 있는 곳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대전은 120km 있어요. 아니면 150km. 그러면 10km 옆에 보내줄 물건을 120km 갔다가 다시 120km 와야 되면 240km예요. 그게 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멀어서 그런 물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집 가져다 주는 것도 옆집 우체통 옆집 가는 거, 옆 동네 가는 것도 허브까지 갔다 와야 된다. 근데 미국은 땅이 넓은데 그 허브로 미국 땅이 그 넓은 곳에다가 허브를 하나 딱 해놓으면 허브까지 가는 게 그냥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허브까지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다시 비행기 타고 와야 된다. 옆집 가는 곳을 야 말이 되냐? 이게 대학교 교수의 평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신념이 있어가지고 자기 신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허브를 만들고 멤피스에다가 허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우편 이제 중앙 집중국이 되는 거죠. 그쪽으로 모든 물건 가져와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송하는 작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초기에 많은 사람이 걱정을 많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열정이 있고 열성이 있고 부지런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먹고 살았어요. 근데 서서히 일이 많아져 가면서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 복잡성이 단순해졌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업은 다 거기서 딱 멈추죠. 그런데 드디어 그 다음 단계 도저히 들어갔어요. 뭐냐면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수송기 있잖아요. 비행기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수송기가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 부가치 없는 시간이고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 시간은 부가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마다 24시간 중에서 하늘의 채공 시간 얼마, 땅에 지상에 있는 시간 얼마 계산해 보니까 땅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물건 다 비행기 싣고 하면 다 내려야 되잖아요. 내린 물건이 소팅이 다 되고 분류가 돼야 되잖아요. 그 물건이 실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비행기가 우리 공항에 도착했어요. 도착 딱 하자마자 있는 짐 다 내려버리고 다음 실을 짐 준비된 짐을 딱 실어버리면 바로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물건 상황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 전역으로부터 비행기에 물건 싣고 가져왔어요. 그거 다 내렸잖아요. 그걸 다 분류해야 돼요. 분류해가지고 분류 다 된 것을 다 실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어온 물건을 다 분산시켜줘야 되고 또 내가 온 곳으로 돌아갈 물건을
다 그동안 미국 전역에서 가져온 물건을 다 소팅해서 받아다가 싣고 가야 되니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는 시간보다 땅에 머물 시간이 많죠. 그래서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 동안 이게 회전율이나 부가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요. 페더럴 익스프레스에 아까 허브 공항 있잖아요. 허브 공항에 물건이 딱 이제 비행기 딱 착륙하잖아요. 착륙해서부터 그 물건이 다 100% 허브장으로 가가지고 완전 헤쳐져가지고 다 소팅 돼가지고 다시 패킹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래서 다 모아진 것이 그것도 비행기 도착 시간 대충 좀 빨리 온 거 있고 좀 시간 차가 약간 생겨요,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얕은 소팅 다 해가지고 제자리 다 분류해가지고 다시 다 실어서 출발 때까지 걸리는 머무르는 시간이 20분이에요. 그건 세계 최고 수준 정도 말도 안 되는 속도예요. 그걸 20분에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기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있고 화물 비행기에 물건 잘 싣고 와가지고 나만 싣고 왔나요? 비행기 한 10대 와가지고 10대 비행기에서 그 많은 화물을 다 자기 번지수 찾아가지고 재분류 다 해가지고요. 다시 포장해가지고 다 나눠줘가지고 싣고 비행기 출발하라 이거예요. 그거 얼마 걸리겠냐? 처음 몇 시간씩 걸렸죠. 그쵸? 찌르고 해갖고 20분이 아니고. 제가 페더럴 익스프레스에서 20분 만에 그거 한다는 말이 도저히 아무리 계산해도 제 머릿속에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사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페더럴 익스프레스 신청을 했어요. 견학 신청했죠. 그 이렇게 허브에 체인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허브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허브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 공항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도 허브 작업을 합니다.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허브 합니다. 뭐 그쪽에 한번 와서 보십시오. 그래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가가지고 게스트로 가가지고 페더럴 익스프레스 가가지고 딱 해서 하루 머물렀어요. 진짜 그런가 보려고. 그렇잖아요. 그 20분 동안 제가 입이 벌어져서 다부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본 목격한 내용을 설명할게요. 비행기가 탁 내리자마자 아주 큰 화물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물건이 이제 오지요. 오는데 아주 고속으로 오더니 이렇게 바로 이렇게 줄 잡아 당기니까 헤쳐지더라고요. 헤쳐지면 바로 이게 소팅기라 해가지고 콘베어 있어요. 콘베어에 쏟아 부으면 콘베어로 물건이 주르르 이제 쫙 빨려 들어가는데 이제 그 분류표가 다 분류해 있어가지고 사람이 수백 명이 계속 분류 작업해요. 대분류, 그다음 중분류, 소분류해서 쫙 이게 신경 써서 저희는 모든 이제 내려온 거 있잖아요. 내려오는 대로 계속 집어넣어요. 비행기 도착하는 대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소팅기를 쫙 콘베어에 쫙 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 수작업을 해요. 수작업으로 딱 봐가지고 지역 코드 있잖아요. 이게 다 화물마다 그 라벨이 붙어 있으니까. 그죠? 라벨에 분류 코드 있어요. 분류 코드를 다 보고 대분류 이렇게 옆에 제끼면 안 돼요. 이렇게 딱 보고 다 지나가면 쭉 지켜고 이거 통과하는 거예요. 해당 없으면 통과하고요. 전부 자기 담당자마다 자기 코드 있잖아요. 자기 코드만 옆으로 빼내는 거예요. 자기 코드만 딱. 그러니까 서로 보고 이렇게 뭐 사람이 하는 기능이 딱 보면 소팅하는데 쭉 제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엄청 고속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쫙 제끼면 저기 딱 그 콘베어 모아진 것들이 딱 갖고 이제 비행기마다 이렇게 비행기 열척이 10대가 왔다 그러면 10대 코너가 있잖아요. 10곳 갈 곳이 10군데로 여러 사람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내가 다 소팅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 번호 내가 5번 담당자예요. 5번은 저기도 몇 명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뭐더 다음에서 5번 번 골라내는 거죠. 그러면 5자리에 모아진 거 5번으로 딱 해갖고 자동으로 그러면 한 명이 딱 서가지고 오는 대로 착착착 재잖아요. 그래서 도착해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내려와서 통과되는 시간은 뭐 2, 3분밖에 안 걸리고요. 싣고 또 딱 가는데 비행기 시동 걸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호텔에서 바로 정확히 19분 50초에 딱 출발하는데 무슨 뭐 서커스 안에서 무슨 뭐 묘기 대행님 보는 것 같은 분위기죠. 요새 그 나오는 TV 프로그램에 뭐 생활의 달인 있잖아요. 어떤 모양도 이렇게 뭐 실을 때도 스캐닝 할 거고 내릴 때도 스캐닝 할 거고 뭐 이렇게 접수 받으면 스캐닝 할 거고 뭐 이렇게 스캐닝 할 거잖아요. 스캐닝 이 정보가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단말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 메인으로 가고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고객이라도 자기가 물건을 딱 실어 놓으면 이게 스캐닝 되는 순간 위치가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세스가 쭉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디 이제 지금 어디 가 있고 이제 허브장에 가 있고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있고 도착했고 어떠고 있고 하는 것이 쭉쭉 그림으로 나오고 화살표 나오고 거기 또 계산기 눌러가지고 뭐 합니까 도착 예정 시간까지 그걸 말 트래킹 시스템이라 했고 화물 추적 시스템. 이게 쉽게 해서 우리가 요즘은 보면 우리 뭐 UCT 그래가지고 시내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그 도착 버스 뭐 몇 분에 옵니다 뭐 이게 다 되고 뭐 요새는 뭐 인터넷상에서도 되고 또 우리 스마트폰에서도 되고 다 이렇게 추적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미 벌써 한 10여 년 전에 페더럴 익스프레스가 자기들이 만든 모든 화물들 있잖아요. 화물들을 소비자들에게 그 물건 위탁한 사람들에게 이 물건이 언제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정확히 설명해 준 회사가 바로 페더럴 익스프레스. 그것을 이 책에서는 뭐라 하냐면 학습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혁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뭘 말하시면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허브라는 컨셉 자체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소량에서는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대량에서는 그게 분명히 파워풀했다. 그걸 말하시거든요. 그거로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로만 해도 돈 벌고 사는 거죠, 어찌 봐서는. 근데 아까 말한 이렇게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공항에서의 그 체인지 시간. 그것을 세계 최고 신경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왜 그 효율 비용 절감해서 그러니까 몇 회전 할 거냐 이거예요. 비행기가 하루에 몇 바퀴 돌 거냐 이거죠. 그래서 채공 시간 하루에 넣어 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게 수익성이다 이거. 그러면 그게 잘 돌면 남보다 2회전 되잖아요. 2배 돌면은 비행기 10대 있어야 되게 5대만 있으면 된다는 말로 똑같아지는 거고. 그럼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트래킹 시스템에 이제 모든 것들에서 계속처럼 여기처럼 남보다 앞서서 남보다 빨리. 근데 이것을 이 책에서는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라고 그랬어요. 좀 바꿔봐서 열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멈춰있지 않다는 거죠. 젊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안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됐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와서 지금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뭘 보는 거예요. 또 뭘 해야 되지? 고객의 불만사항이 뭐지? 우리가 뭘 더 도전해야 되지? 어떤 걸 이루어야 되지? 에 대해서 계속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이 책에서 높게 평가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빠른 학습 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첩성이죠. 또 배우고자 하는 자세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 9번째는 뛰어난 리스크 관리라는 테마가 있는데 거기는 여러 사람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 피터 린치라는 사람을 말했는데 피터 린치 누구냐? 증권 투자자예요. 주식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그 펀드 회사들 있잖아요. 펀드 회사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회사들 중에서 이 회사 특징을 잡았는데 이 회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중소기업 중에서 이게 두드러지지 않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급하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활동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급하게 빨리 성공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상가에 등장한 중소기업이 있는데 잘 올라오고 있으니까 시간만 지나면 알려지겠네요. 알려질 때 규모가 많이 커져 있겠네요. 아직은 알려지지 않겠죠. 아직은 무명이겠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많이 싸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급하게 빨리 급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가지고 그 기업을 주식을 사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금 필요하냐, 얼마 필요하냐, 어떤 조건을 할까. 그래서 투자하는 거죠. 뭐 배수가 나오겠네. 그래서 그 적정 배수를 주고 사는 거죠. 근데 그 회사는 아직은 뭐 자금도 딸리고 아직은 뭐 급해서 성장을 하면 자금이 부족한 거예요. 투자금이 필요한 거죠. 근데 아직은 알려진 기업이 아니니까 투자자들이 구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상태에 가서 도와주는 거니까 그 기업은 드디어 뭐 합니까? 이렇게 윤활유를 얻었으니까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덕분으로 투자된 걸 가지고 더 한 단계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제 리스크를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 때 이 회사는 딱 보면 아까 말한 딱 사장님 보면 알고 회사 보면 이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안다 이거죠. 아까 말하게 중소기업으로서 빨리 급하게 매출 클 뿐만 아니라 조금만 도와주면 여하튼 잘 클 기업 같으면은 지금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든 판단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하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무명한 회사를 찾아보는 것보다 유명한 회사 찾아보고 있걸. 안정된 회사 찾아보고 있걸. 안정적인 회사 이렇게 찾아보면은 상대적으로 미래의 성장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죠?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제 그걸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하튼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에 대해서 이 책에 25명을 말했는데 한 챕터에 한 3명 정도씩을 골라서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빌 게이츠랄지 아니면은 스티브 잡스랄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잭 웰치랄지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워낙 우리가 평소에 듣고 보고 많이 이야기 됐기 때문에 그건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말한 내용을 요점 정리하면은 제가 요점 정리하니까 한 그 7가지, 한 6가지 정도로 요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간단히 이제 썸머리 할 테니까 들어보셔요. 1번, 너 자신을 알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장점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질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다워야 돼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을 모방하는 것도 안 돼요.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스타일을 알고 내 자신을 안 다음에 나는 내 식으로 하는 거죠. 그죠? 리더의 스타일을 보면 리더가 25명을 말해도 25가지예요. 100명을 말하면 100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떤 리더를 가져야 됩니까? 나는 내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내 식이라는 것은 나의 장점이 뭐고 나의 기질이 뭐고 나의 스타일이 뭐고 내가 어떤 것에 익숙한 사람이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를 분석하지 않은 것이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는 정말 조직을 키우고 싶고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팀원이 있어야 되고 내가 팀장이 돼야 되고 동업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5명의 인물 중에 옆에 조연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조연.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나를 알아라 그 말에서 자기를 집중하고 자기를 잘 한다 했는데 분석해 보니까 나의 약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니까. 그럼 약점을 어떤 식으로 보충받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야죠. 사람 만나는 게 사람 만나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 찾다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고, 그렇죠? 여하튼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내용이면 조직을 만들고 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팀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나와 상보관계, 상보,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하지만 갖춰야 될 기능에 대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그걸 보충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해야지 힘이 생기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뭐냐면요. 요새 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한다면 결국은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의 대상이 고객이거든요. 그 시장이거든요. 대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그걸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나는 어린이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노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큰 대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학교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 나는 병원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분야나 업종이나 세대나 영역이나 나는 한국을 위해서, 나는 뭐 중국을 위해서, 나는 뭐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그렇죠? 나는 아프리카 지역을 위해서, 나는 선진국을 위해서, 나는 개발도상을 위해서. 그건 다 대상이라는 거야. 그것을 뭐라면 시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장이든 고객이든 정한 다음에 거기에 헌신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잘하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면 나는 어떤 영역에 헌신하고 싶은 것인가를 생각해가지고 그 뭐랄까 그 영역을 정하다면 헌신한다. 헌신한다는 말을 바꾸면서 최우선순위를 두라 그 말이죠. 최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쪽에 도움이 되도록 해서 노력하고 시간도 들이고 노력 들이고 집중하고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하죠. 그러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되고 자리를 잡게 되고 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책에 나온 인물의 공통점 중 한 가지는 책에 나온 인물 공통점 높은 윤리의식이에요. 사람이 참 검소해요. 그러니까 겸손해요.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 다 아는 말로 표현하면 여하튼 교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법 없고요. 겸손한 사람이 실패하는 법 없는 것 같아요. 좀 바꿔서 말하면 그러면 그게 가지고 있는 건 겸손한 사람은요 학습 능력이 있어요. 남의 말도 들어요. 경청도 하죠. 그거 배우죠. 그리고 실수하면은 바꾸죠. 말 듣죠. 이게 잘못하면 바꿔서 또 그 개선도 하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의 이미지를 가는 사람이죠. 성실하고 부지런해 보이고 그 겸손한 사람의 이미지죠. 조용하게. 그 실천력이 있고 말보다는 행동이 더 이렇게 잘. 그게 겸손한 사람으로 표현되는 표현이잖아요. 교만한 사람, 독불장군이죠. 남말 안 듣는 거죠. 자기만 잘난 체 하는 거죠. 그거 무시해버리는 거죠. 난 내 식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거 반성 안 하죠. 실수해도 절대 인정하지 않죠. 한 번이야 잘할 수 있겠지만 계속 잘한다는 것은 시대상으로 어렵죠. 그런 면에서 높은 윤리 기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 참 그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뭐 될성 부린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뭐냐면 실수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로잡는 사람, 그죠? 아까 이제 말한 같은 말이에요, 그죠? 겸손한 사람. 그죠?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절대 없죠.
이 책에 많은 사람들이 주제 끝말에 꼭 나온 표현 중에 한 가지 공통 언어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과거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마지막 작품, 저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도 많이 부실했는데 그동안 많이 고치고 노력한 결과 이만큼 좀 좋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 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가 저의 정상이 아닙니다. 앞으로가 더 정상입니다.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라는 목소리가 책에 나온 리더들의 전부에 대한 모든 내용이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하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에 대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전부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애견력이 있고요. 결국 결단하고 집중하는데 뭐냐면 미래를 사는 사람이에요. 결국 제목대로 하면 세상을 변화시킨 리더의 힘은 무엇일까? 저의 입장으로 한마디 설명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012년, 202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2015년에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2020년에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 2020년에 나와 내 조직과 내 주변은 어떻게 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이 딱 해서 머리가 딱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 이제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래를 땡겨서 사는 거예요. 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게 그 모습이 될 때까지. 그게 리더의 세상을 바꾸는 리더 모습이에요. 그것을 뭐 통찰력, 인사이트를 하죠. 그러니까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은 100% 과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래 꿈이 있고 미래 비전이 있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현재 모든 건 과정이죠. 그렇죠? 그쪽에 시간 좀 걸리겠죠. 2018년 하면 2019년 갈 수도 있고 2020년 하면 2021년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실제 해보면 어떻게 해요? 운이 좋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처음 추진이 생기고 처음에는 좀 천천히 가다가 쭉 빨리 가가지고 2020년 잡았던 거 2017년에 달성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미래를 땡겨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영역에 대해서 앞을 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미래를 봤으면 좋겠어요. 미래 앞을 뭐 3년 앞에, 5년 앞에, 10년 앞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됐으면 좋겠고 내 주변이 어떻게 되면 좋겠고 내 조직은 어떻게 되면 좋겠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2012년으로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오면 그것은 어설픈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갭이 생기겠죠. 근데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열심히. 조금 나아져 가도록 갭이 줄어들도록 노력해가는 그 활동을 하는 거. 그게 바로 그러면 이제 내 조직이 미래의 모습이 미래에 당겨오고 있고 그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이 책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꾼 리더들의 힘에서 어찌 보면 과거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과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 있네요. 현재와 미래는 우리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미래를 이제 다시 한번 재입해 세상을 바꿀 변화시킬 우리들의 힘은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의 힘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